어느덧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 서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죠, 그죠?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말 부분의 핵심은요, 바로 마지막 이별이죠. 세 번째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자, 그냥 중요한 거 미리 얘기하고 갈게요. 자, 이 세 번째 이별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수용합니다. 채여인은 수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생은 체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극복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소설은. 알겠지? 기억하시고요.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이 서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승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전생에 아무런 죄악도 없었으므로 이 몸을 환생시켜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이승과 저승의 바로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이걸 우리는 단절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운명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볼게요.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 서생에게 술을 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결말 부분에서 나오는 바로 옥루충곡. 그렇지? 자, 이 작품에 대한 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지? 나올 확률이 아주 9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옥루충곡은 노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설에서 시를 뭐 했다는 얘기냐면 삽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를 뭐 했다라고 하냐면 삽입하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잘 들으세요. 알겠지? 이 시가 하는 역할이 중요해요. 삽입함으로써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내용적인 면을 제껴두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낭만적이고 서정적이라 그랬어요. 맞니? 그래서 이 노래는 소설에서 시를 삽입하는 순간 낭만적이고 그 다음에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 역할을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로맨스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경음악을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러면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더 부각되겠죠?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 말 자체를 그냥 기억하세요. 외워버리라고. 산문으로만 쭉 이어지면 너무 단조롭죠? 지겹지, 그지? 근데 중간에 시를 딱 삽입함으로써 그 단조로움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문에 단조로움에서 뭐 한다? 탈피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용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은 이 옥루충곡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1연이 있고 2연이 있을 거예요. 맞죠? 1연과 2연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1연에 처음에 1행과 2행을 먼저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3, 4행을 해석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도적대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에 몰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1연의 1, 2행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내용이냐면 인물의 채여인이겠죠, 여기선. 인물의 과거를 제시해 줍니다. 됐지? 근데 여기서는 어떤 방법으로 과거를 제시해 주냐면 바로
비유적인 방법이죠. 자, 정리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홍건적으로 인한 바로 최여인의 뭐가 되겠다? 죽음이 되겠다.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삼행과 사행으로 가봅시다. 삼행과 사행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호는 하소연할 것이 없다. 자, 여기서 뭐가 제시가 됩니까? 인물의 정서가 나타나죠. 최여인의 정서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한 뭐가 드러난다? 한이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으로 가봅시다. 자, 이연의 1, 2행 가볼게요. 슬프다. 이 내 몸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자, 이제 1, 2행에서는 무산선녀가 좀 중요한데, 자, 이 무산선녀는요, 일단 뭐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설화를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설화를 차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산선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 거기 내용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초나라의 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알겠니? 근데 꿈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여인과 헤어지죠. 그래서 꿈을 깨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당신과 못 만나니까 괴롭습니다 했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꿈을 깨어도 거기서 나타나면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당신을 항상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산선녀는 바로 영원히 회왕과 함께하는 구름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산선녀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영원한 만남을 할 수 있지만 최여인은 어때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산선녀와 그 다음에 최여인은 바로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 되겠고요. 그렇지? 그 다음 깨진 거울 갈라지니 마음만 쓰라리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무산선녀라는 설화를 차용해서 대조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냐?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인물의 처지는 바로 이별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3행과 4행으로 가봅시다. 3, 4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 4행의 내용에선 1호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니 저승과 이승 사이 소식조차 막히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3, 4행은 이승과 그다음에 저승의 단절을 말하면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말해주면서 무슨 이별을 하게 된다?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들어. 지금 이별했어? 아직 안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영원한 이별을 하겠다라는 요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뒷 사건을 이어질 사건을 그러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이어진 사건을 뭐 해준다? 암시해준다. 사건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결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지? 이거를 암시해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엇의 역할을 해주게 될까요? 뒷이야기를 암시해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아까도 했잖아. 복선. 그렇지. 복선의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옥루충곡이 하는 역할은 일단 어떤 게 있느냐라고 체크를 했을 때 몇 가지로 체크를 좀 해봅시다. 첫째, 낭만적, 서정적 분위기 드러내고 그다음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과거를 제시해주고요. 비유적으로. 그 다음에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뒷 이어질 내용을 암시해주는 복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됐니? 됐니? 그럼 이것도 어떻게 문제로 나오겠어? 옥루충곡의 내용을 쭉 A로 묶어가지고 다음 중 옥루충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이 중에 없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겠지.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슬픈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자, 노래를
한 곡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메어 거의 곡조를 이루지 못했다. 자, 이 선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자, 이제 이것도 좀 봐야 돼. 이별에 대한 인물의 태도. 태도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대응 방식을 좀 들여다봅시다. 먼저 이생부터 먼저 볼게요. 이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별을 뭐 하는 거냐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자면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운명인 거죠. 운명에 뭐 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예요. 운명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이별을 거부하는 근거가 좀 중요하거든요.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주었겠소?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도 예절로서 장사를 지내야 한다 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어. 그것은 부인이 천성이 순효,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효를 가지고 있는, 지극한 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별을 거부하고 싶으냐? 왜 이별을 거부하냐? 그 근거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최여인의 효심 때문에 당신과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효를 중시하는 것도 역시 무슨적 가치관이 되겠죠, 얘들아? 그렇죠. 이것도 역시 유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거죠. 됐지? 자, 다음. 부인은 이승에서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라고 얘기했더니 여인은 대답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갖는다면 저승의 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최여인이죠. 최여인은 영원한 이별을 뭐한다? 수용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선생님이 판서 글씨가 지금 좀 안 좋아. 알겠니?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목이 좀 많이 아파. 여기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힘이 좀 안 나서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글씨더라도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듣고 쓰면 돼. 알았지? 자, 이별을 수용합니다. 근데 그 이별을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 그치? 여기서는 이별을 수용하는 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 운명론적 세계관인 거거든.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저승의 법을 위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가 저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낭군님에게도 그 허물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별을 거부하게 되면 바로 이생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신은 뭐한다? 이별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은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어서 마침내 종적을 감추게 되었고요. 물론 정기적인 요소입니다. 이 서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해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를 지내주었고 그 후 이 서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세 달 만에 그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결말이 어떻다고요? 비극적 결말이 된다고요. 알겠지? 이것은 고전수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음.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치 마무리를 무엇을 하는 듯이 하는 거냐면 바로 혈화의 형식을 차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설이라고 하는 설화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래서 이러한 돌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화의 방식을 차용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다 좀 쓸게요. 결말 방식. 일단 결말 방식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비극적 결말인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있죠. 바로 설화의 방식을 차용합니다. 설화의 형식을 차용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이 설화의 방식을 차용한 형식을 차용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소설의 뭐가 된다?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편집적 논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적절한 선택지가 된다는 거. 알겠지? 알아두세요. 여기까지가 이생유형입니다. 뒤에 학습 활동의 내용은 역시 여러분들 참고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이거 2차 교재로 가기 전에 두 작품 끝내고 갑시다. 알겠지?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제막매가가 나오는데, 제막매가의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186페이지거든요. 186페이지의 학습 활동에 보면 모죽질환가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배웠다는 얘기가 있어서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알겠지? 186페이지입니다. 갑시다. 자,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모, 죽, 지, 랑, 가. 자, 먼저 제목을 해석해서 우리가 제목 자체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죽지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랑은 화랑이란 뜻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죽지라는 화랑이 되겠죠?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이 시의 시적 대상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 모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모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바로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적 대상인 죽지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죽었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회고를 하는 내용이 바로 뭐가 되겠다? 모죽지랑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 화랑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이 작품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득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낭도. 그러니까 낭도가 뭐냐면 화랑이 있으면 화랑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하들. 연예인으로 따지면 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득오가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따르다가 죽지랑이 죽은 거지. 됐지? 그러면 우린 정서가 아주 간단해지는 거야. 이 시적 화자의 정서, 핵심적인 정서 뭡니까? 당연히 그리움의 정서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살아생전에 죽지랑은 어떤 사람이야? 존경의 대상이죠. 맞지? 그러면 죽지랑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뭐가 된다?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시적 화자에 대해서.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자. 물론 추모적인 건 당연한 겁니다. 추모적이라 그래서 슬픔을 드러내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갈래를 한번 볼까요? 갈래를 볼까요? 갈래가 팔구체향가예요. 하나만 물어보자. 정해진 형식이 있을까? 얘들아, 선생님 하나만 물어볼게. 팔구체향가는 정해진 형식이 있을까? 있을까? 없어. 알겠니? 향가 중에서 정제된, 정형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배웠지? 19체 향가 하나밖에 없어. 10줄로 되어 있는 향가만 형식이 정해져 있고, 8구체 향가는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그 형식이 완성된 것은 바로
19채 한가에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죽은 사람을 추모한다고 해서 이게 뭐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노래도 결국에 추모하는 내용 속에서 보자면 순수 서정의 형식으로 나타난 거죠. 개인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서정의 노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죽지랑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선생님은 1구와 2구를 먼저 해석할게요. 감봄 그림의 모든 것아 우리 시름 이렇게 돼 있죠. 자, 해석을 보면은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봄의 봄이 되겠죠.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을 계절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지? 첫 번째는 물론 이 봄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죽지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로 죽지랑이 봄,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있을 시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드고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나간 봄, 그러니까 따뜻하고 평화롭고 예쁜 시절이잖아, 그지? 긍정적인 시절이다 보니까 이때를 언제로 보냐면 죽지랑과 함께 하던 시절로 해석할 수도 있죠. 함께 하던 그러한 시절이 되고요. 자, 그 시절이 뭐 되었다라고 표현하냐면 갔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함께 하던 시절이 지나갔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죽지랑이 살아있을 시기가 지나갔다. 한마디로 하면 죽지랑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죽지랑이 죽고 나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다 슬퍼한다. 시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물이 슬퍼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적 표현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과장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뭐를 하고 있다? 자신의 슬픔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3구와 4구로 가볼게요. 알겠지? 자, 3구와 4구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름 나토 샤온 즉시 살좀 지니저 해석을 보면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어디까지냐면 즉시까지가 모습이까지예요. 알겠지? 모습이 살쯤 이거 말은 무슨 얘기냐? 주름살이 지는구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3, 4구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인생무상. 됐지? 근데 이것만 있느냐? 이것도 있어요. 예찬.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바로 죽지랑을 뭐 하는 거냐면 죽지랑의 모습을 자 중요한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지랑은 죽었죠. 그치? 근데 지금은 죽지랑의 아름다운 주름살이라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잖아. 그건 무슨 얘기야? 죽은 죽지랑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떠올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회상인 거고. 자, 먼저 죽지랑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 아름다운 외모를 띠고 있었는데 모습을 띠고 있다가 자, 이곳에서 뭐가 나타난다? 주름살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바로 죽지랑이 늙은 모습이 되었다 이거죠. 나이 든 모습. 정리해 볼게. 일단 아름다운 모습에서는 뭐를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모 또는 뭐 외모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인품이라고도 보는데 외모든 인품이든 죽지랑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냐면 예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지? 근데 이런 거잖아. 여기서 뭘 느낄까? 갑자기 늙어버렸어. 그지? 좋아하는 사람이 늙었어. 그래서 아름다움이 좀 사라져.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안타까움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냐? 인생 무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상감이 나타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다음 이번엔 5구와 6구로 갑시다.
5구와 6구로 갈게요. 눈도칠 사이에 맛보딧, 맛보어딧, 지오리. 무슨 얘기냐? 눈 돌릴 사이라도, 잠깐이라도, 알겠지? 만나보기 이루리. 만나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드러나? 간단한 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자. 화자에 뭐가 드러나? 소망이 드러나. 바로 뭐죠? 죽지랑과의 재회죠. 재회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구와 8구로 갑시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낭이여. 이제 죽지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불렀죠? 낭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죽지랑이여 이랬어. 표현상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부르는 거. 그렇지. 부르는 말은 우리가 흔히 도노법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뭐뭐이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영탄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낭이여. 그릴 마음에 뇌올 길.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이거예요. 됐니?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중요해. 그 다음 다북 마슬희에 잘밤 있으라. 다북숙 마을에서 잘밤이 있으리 이 말이 되는 거거든. 자, 지금부터 정리해 줄게. 잘 들어봐. 지금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7구에서는 죽지랑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알겠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누구에게 가는 길? 죽지랑에게 가는 길이야. 알겠지?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7구에서는 일단 죽지랑을 따르고 싶은 예찬적 태도가 있거든. 뭐 물론 재회의 소망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떤 건지 상관없어. 그런데 8구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다북숙 마을이야. 됐지? 이걸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 화자의 태도가. 알겠니? 첫 번째, 얘는 이렇게 해석해 줄게. 죽지랑에게 가는 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석을 하자. 알겠지? 마을이야. 그 다음 해석을 잘 보자. 잘밤이 있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디 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고 있는데 얘들아? 죽지랑에게 가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내가 잘밤이 있으리 무슨 말이야? 자겠냐 이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간절하게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되면 화자의 태도가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태도가 뭐가 돼? 자, 의지, 수용, 체념 중에 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주 강렬한 극복 의지가 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또 해석이 되냐면 이 다북숙 마을이 죽지랑의 무덤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지랑이 지금 현재 있는 무덤 말이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무덤에 내가 잘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러면 태도가 달라져.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무슨적 태도가 되는 거지? 체념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됐니? 이게 바로 모죽지랑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죽지랑가가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가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창기파랑가 같은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품이랑 같이 엮여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죽지랑가는 그냥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봄을 통해서 이거 한 가지 중요한 걸 말 안 해줬구나. 간봄을 그리워한다 그랬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죠. 이건 체크해 줘야죠. 그죠? 그리움 나타난 거, 그 다음에 죽지랑의 모습에 대해서 예찬하고 인생무상을 느끼고, 그리고 죽지랑과 재회를 소망하게 되지만 다북숙 마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만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고 만날 수 없다라는 체념과 절망이 될 수도 있다. 정리됐니? 오케이.
여기까지가 모죽질한가였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누앙사 넘어갈게요. 송민국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누앙사. 10분까지 다 들어오세요.